우리 큰 박수로 대표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어린이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오늘 제일 고마워해야 할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가 한두 살 더 먹을 건데 오늘부로 한두 살 내려줬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대통령인가. 저는 박수 한번 보내드리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전부 국민의힘 당원들입니다. 이렇게 박수 소리가 적은 걸 보면은 민심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잘할 것이다. 그래도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지지도가 1년 됐는데도 30%대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다고 민주당이 잘하냐? 또 민주당도 한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절망이 날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보아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출신인데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하고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박지원이 제안한다 라고 하면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인사를 잘하시라. 두 번째, 도어스태핑. 대통령의 말씀, 대통령의 언어는 항상 준비되고 정제되어야지 즉흥적으로 말씀했다가 엄청난 실수를 가져온다. 특히 경제 문제나 외교 문제가 그러하다. 지금 너무 많이 함부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했지만은 대통령의 영부인 절대 사생활에 없는 거다. 영부인의 말씀 한마디도 국민에게 미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안 만들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그러한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석을, 여기 정치부 기자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험을 보면은 제2부속실에서는 영부인에 맞는 그런 의전과 메시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1부속실, 즉 대통령 부속실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분합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 2위 윤석열, 3위 천공수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맨 처음 김건희 카페가 문제가 됐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카페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걸 선언해야 조용해질 거다. 다행히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 카페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천공스승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천공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하는 것을 선언해줘야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주위에 파리들이 붙지 않는다라고 했는데도 그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천공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동선을 같이 때로는 뒤에 가서 모든 메시지를 즉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이 무당공화국인지 점쟁이 공화국인지 진짜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영부인의 행동에 맞는 언행에 맞는 그런 의전과 메시지를 내야 된다 하는데 이걸 안 하시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다 민주당 당원들입니다. 자,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정은 신속하게 빨리 해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 이 나라 민주화와 투명화를 시작한 훌륭한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등한시해 가지고 IMF 외환위기로 우리 역사상 가장 실패한 대통령 중에 한 분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해서 1년간 사정을 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많이 구속되고 감옥 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됐다, 시원하다 해가지고 90% 이상의 지지도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중동전, 소위 걸프전에 승리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90% 지지를 받는 그런 현직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경제를 등한시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가져왔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무명의 알칸사 클린턴 주지사에게 대통령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게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정은 반듯하고 기분은 좋지만은 경제는 망칩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 번째로 민생 경제에 전념해라. 우리 국민은 과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백성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조용하지 먹고 살기 힘들면 다 들고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시급이 9,620원입니다. 노동자들은 12,210원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사용자들은 동결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것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잘 돼야 된다. 이걸 전념해라 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정만 하고 민주당만 잡아놓고 김건희 자기 장모는 봐주고 그러니까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90%가 올라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하 24%까지 지지도가 내려오고 지금도 30% 박스에 꽉 갇혀 있지 않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위 미국의
MIT 경제학 교수 에스클로머 교수가 우리 한국에 오셨는데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경제학자, 국가는 왜 패망하는가? 책을 쓴 윤석열 대통령도 그 책을 읽었다고 저는 보도에서 보았습니다만 에스 모글로 교수가 대답하기를 한국은 정치적 갈등이 해결되어야만이 경제가 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정치가 잘 돼야 모든 것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저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물도 한 잔 주고 그러세요. 물 좀. 자, 그러면은 검찰총장 하듯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수사하듯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하듯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노태우 대통령 때 4당 체제였습니다.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때 협치를 해가지고 90% 이상의 국회 법안을 제때 4당 합의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또 민주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왜 이 꼴이 되냐 이거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하듯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서 인수위원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민의힘 의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치를 하겠다. 바로 그걸 아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집권 1년, 지금 인수위원회까지 하면 14개월 동안에 야당 대표도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래도 신임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은 전직 대통령 네 분들도 관저로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참 기네스북에 올릴 만한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 이거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당 대표도 야당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전직 대통령도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참 독특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못 만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벌리면은 자유와 헌법 얘기를 하십니다. 헌법에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아닙니까? 자, 이재명 대표를 못 만나겠으면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또는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검찰총장 시켜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안 만나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이분이 정치적 미숙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이 해결될 것 같느냐?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하실 일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은 집권 1년간 민주주의, 민생 경제, 외교, 국방, 대북 관계가 전부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가지고 60항쟁 기념식을 보이콧해 버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해라 반대하는 사람 국민들을 어디로 이민 보낼 거예요? 이건 마치 김정은이가 하는 일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민주당도 대동소이하다 그래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첫째, 경찰력을 권을 완전히 약화시켜가지고 지금 경찰들에게 민중의 몽둥이 역할만 해라. 노조가 시위를 하면은 패라. 두 번째, 노조 물론 불법 폭력 시위를 하는 것은 나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노조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구속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 국제인권기구와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박경서 대사, 이무영 경찰청장과 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불법 폭력 시위를 단속했기 때문에 ILO에서 민주노총 노조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불법 폭력 시위를 하지 마라. 그 대신 이 사실은 비공개로 하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한 것을 단속하고 경찰력을 사용하는 것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모든 노조를 탄압한다고 하면 안 되죠. 시민단체 21세기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거버넌스 서로 협력해서 이끌어가는 사회입니다. 시민단체가 6조 4천억을 썼다. 그건 아니에요. 시민단체가 정부를 대신해서 복지 이런 걸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시민단체한테 지원한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감사해가지고 314억인가 비리가 발견됐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해야지 왜 시민단체 전체를 단속하냐 이거죠. 네 번째,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송위원장, 한상혁 방송위원장은 엊그제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마는 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나 경찰도 처벌에 실효적 가치가 없으면 수사하지 않습니다. 여기 총경 와서 계시니까 잘 알 거예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7월 달에 임기예요. 조사 하나마나 큰 범죄가 아닌데 꼭 면직을 시켜야 되는가? 거기에다가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한다.
이것은 엄청난 저항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경찰, 노조, 시민단체, 방송 장악 이 네 가지 문제라도 민주당이 정책을 가지고 국회에서 싸워나가면은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윤석열 정권이 어려워지는 것은 저는 이 세 가지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제가 방송에서 맨 먼저 핵폐수라고 썼습니다. 핵폐수라고 쓴 것은 세계적 존경을 받는 영국의 BBC에서 핵폐수라고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오염수, 일본은 처리수.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핵폐수라고 하니까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BBC 보도를 보면 알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저는 맨 먼저 제가 2월 달부터 지금 6월 중순까지 전국 30여 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부산도 갔고 목포도 갔고 충남 당진도 갔고 제주도 갔습니다. 여기에 가서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만약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는 우리는 다 죽는다.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도 딸 둘입니다만은 우리 손자들 젊은 부부들이 요즘은 다 애 하나나 둘 낳지 않습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집 식탁에 올리겠느냐, 학교 급식에 올리겠느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강연 가면요, 이따 그 질문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냐? 무슨 보약을 먹어서 그렇게 건강하냐? 저 보약은 안 먹습니다. 여기 우리 최성환 사장이라고 저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가 잘 알지만은 저 친구가 무슨 장어 즙을 내서 뭘 해가지고 갖다 줘요. 안 먹어요. 미안하니까 가지고 있다 남 줘버려요. 저는 하루에 전복 하나씩을 먹습니다. 그 전복이 제 고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이쪽에서 90%가 나요. 그런데 그게 이 뉴스토마토 경제팀들도 한번 보세요. 작년에는 현지 생산가 신미 10개짜리가 10개면 큽니다. 54,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25,000원 정도예요. 지금도 안 되는데 아니 후쿠시마 방류하기 전에부터 지금 수산물을 안 먹으면 그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좀 잡수세요. 국민의힘이 요즘 먹방하러 노량진 시장에 가서 잡수고 하는데 그건 잘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방류를 해서 하면은 우리가 안 먹더라도 지금부터 안 먹으면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방송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을 때 더 글로리 시즌 2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OTT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보면요, 정혜교보다 주연보다 학폭의 엄마
연진이, 그 하필이면 또 박연진이야. 우리 박가가 그렇게 독하지 않은데 연진이가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적으로 학교 폭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데 이동관 특보의 아들, 저도 참 미안합니다. 제가 이동관 특보가 동아일보 기자를 할 때부터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부인, 그 아들, 제 아내랑 같이 전부 식사도 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이게 보통 학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학생 하나가 지금은 잘 수습이 돼가지고 친하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젊은 학부모들이 용서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동관 특보는 MB 때, 이명박 때 방송 장악을 해서 언론 탄압한 사례가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반대를 해도 곧 임명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지원이가 나와서 반대하면 꼭 해버려요. 할 거예요. 이랬을 때 얼마나 언론계의 저항, 국민의 저항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동관 특보가 기자 출신인데 기자협회에서 기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10명 중에 8명, 80%의 기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민 뜻을 따라서 임명하지 않으면은 참 좋으련만 저분은 딱 반대예요. 내가 검찰총장인데 어떤 피고인이, 피의자가 나한테 저항하느냐. 대통령을 검찰총장 하듯 한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은 명령이 통하지만은 대한민국 대통령 절대 명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명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을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60 민주항쟁을 나를 반대한다, 퇴진하라고 한다고 해서 참가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60대, 70대, 50대, 5, 6, 7세대는 우리가 넥타이 매들고 나가서 거리에 쏟아져 들어가 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하게 한 그러한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은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 세 가지 문제로 큰 고초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돈이 제일 많고 인구가 제일 많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딱 둘러싸여 가지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외교만 잘하면은 평화가 있고 돈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민주주의도 잘 해야 되지만은 외교를 잘해야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편직 외교만 하고 있어요.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대북 정책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똑같습니다. 첫째, 튼튼한 안보. 둘째,
한미 동맹, 세 번째 한미일 공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받아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 협력하면서 평화를 지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의 과거고 현재고 미래다. 미국이 없었으면 6.25 때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줬어요?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한테 누가 기술을 줬고 누가 물건을 사갔어요? 오늘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내일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한미 동맹입니다. 이것은 무엇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박진 지금 외교부 장관이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그래도 윤석열 내각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잘하는 장관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인수위원회 때 미국 대표단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미국의 아주 고위층을 만나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면은 의뢰의 문재인 정부는 반미, 친중, 친북 정권이다. 즉 미국은 반대하고 중국과 북한에 가까운 정권이다라고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 미국 최고의 고위층 중에 한 분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얼마나 튼튼하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박진 대표단장이 앤디 킴이라고 미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 한 분을 만났대요. 제가 앤드루 킴한테 들었어요. 아니 앤디, 나는 미국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는 반미, 친중, 친북 정권이라고 할 건데 그렇게 한미 관계가 좋다라고 하더라.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하니까 앤디가 얘기를 했대요. 제 자랑 같은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부임해서 엄청난 동맹관계의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관계나 이러한 관계가 아주 공고하고 최고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박진 장관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친중 반미 정권이라고 했으면은 말씀 안 하겠어요? 아무 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경찰발전위원장인가? 경찰발전위원장이면 경찰 출신을 시켜야지. 그 전문가인 학자를 시켜야지. 검사 출신 변호사를 갖다가 경찰발전위원장을 시키냐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놨는데 검찰로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해도 경찰들이 부글부글 끓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복을 입은 경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전직 국정원 직원들 무슨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 나는 이 소리를 듣고요. 나도 간첩한테 임명받은 사람이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 간첩한테 임명받은 검찰총장 아니에요?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은 간첩을 색출하는, 처벌하는 의무가 있어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 한심한 게 민주당에 조금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기라성 같은 친문 이놈들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잘해먹었잖아요. 도대체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공석 사석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사석에서 얘기를 했어도 그것이 보도가 되면은 사실인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170석을 국민의힘이 가져야 된다. 이걸 얘기한 것이 보도가 됐다고 하면은 이건 선거법 위반이고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선거 개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이 좀 잘 됐으면 됐다 했다가 탄핵당했잖아요. 나는 그러한 대통령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 내년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중앙선관위에서도 반드시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고 민주당은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멍충이들이 입을 딱 닫고 있는 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도 서영교 최고위원이 그 말은 했더라고요. 그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민주당의 상당히 높은 사람한테 이런 걸 왜 가만히 있냐? 라고 했더니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말씀한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못 들은 척하고 있는 민주당이 더 밉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합니다.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은 최대의 개혁과 혁신은 단합이다. 그리고 강한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했는데 처음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개딸들하고 낙딸들하고 한바탕 붙을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낙딸이 뭔지 아세요? 낙지딸이요. 이낙연 낙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도 귀국해서 그 메시지가 좋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실정을 하고 있는데 나만 미국 가서 1년 있다 왔다. 이 책임을 내가 충분히 하고 일하겠다. 제가 언론에 가면은 방송에 가면은 이낙연 대표가 귀국하면은 뭐 할 거냐? 그 사람이 배운 거라고는 정치밖에 없는데 정치하지 뭐 하겠냐?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백시장도 맞들면 낫다. 함께 잘 협력하자. 이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딸도 낙딸도 수박도 좀 추방하자. 지금은 뭉쳐야 산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민주당이 단합해서 강한 야당이 되자 했더니 개딸들 일부가 저한테도 막 행패를 부려요. 박지원이는 왕수박이다. 제가 수박을 잘 먹습니다. 이렇게 분열의 메시지를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분열을 되는 민주당을 바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김대중의 민주당이 되자. 제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왜 김대중의 민주당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보십시오. 79석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결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합니다. 79명. 지금 민주당은 180명 아니에요. 자, 노무현을 당선시킨 정권 교체에 성공한 것은 115명의 국회의원을 단결을 시켜서 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152석,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을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180여 개 의석을 가지고도 실패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의석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뭉쳐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 그리고 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도요, 저하고 호행호제하고 그분이 32살 때 평민당을 출입하면서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가 비서실장 할 때 공천을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공천 받아줬어요.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형님 감사합니다 해요. 그때 32살 통화일보 정치부 기자하면서 평민당을 출입하니까 너무나 똑똑하니까 김대중 총재가 비례대표 전국구 해라. 그러니까 안 하고 나는 동아일보에서 정치부장 편집국장 하고 국회의원 하겠다 했는데 정치부장은 하고 편집국장 못하고 국제부장 때 우리한테 공천을 받아서 된 거예요. 형님 동생이에요. 그렇지만 이낙연이 성공하려면 저는 지금부터 이재명을 도와서 민주당을 단결시키고 강한 야당을 만들었을 때 이낙연도 승리할 수 있고 기회가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과반수 이겨야 됩니다. 물론 79석 가지고도 김대중 총재는 정권 창출도 하고 115석 가지고 정권 교체도 성공했지만은 지금요 김대중 같은 지도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인데 저는 정치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낙연 경선 후보가 전화가 와서 형님 내가 얘기하면 왜 이렇게 지지도가 안 올라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동아일보 일간지 기자가 왜 신동아 기자처럼 말을 그렇게 길게 하냐?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김대중 노무현을 찾지만은 이 두 분은 가셨습니다. 눈높이를 하나만 내려보십시오. 저도 하나 내려가지고 TV조선 미스트롯2도 보고 KBS2의 트로트 전국 체전을 보면 그렇게 재밌습니다. 눈높이를 하나만 낮추면은 이낙연 아닙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형님은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있지만은 내는 그렇게 재밌게 못해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세균 후보도 또 나한테 전화 와서 똑같은 얘기. 아 형님 내가 얘기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박지원이가 다음에 대통령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사하는 게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아까 모두에 얘기한 대로 제가 금년에 82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 때 83수로 출마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1세고 내년 4월 선거면은 제 생일이 6월이기 때문에 81세로 출마한다.
그렇지만 제가 하루에 2시간씩 걷고 박영선 장관하고 등산 가서 넘어져 가지고 다리에 지금 철심이 2개 박혀 있어요. 휠체어 타고 목 밟고 다녔는데 저는 하느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넘어져서 고관절을 때려버렸으면 지금 못 일어다녔을 거예요. 입을 때려버렸으면 방송도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범사에 하느님께 감사한 생각으로 하는데 제가 정치 일선에 나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길사하고 계약을 해서 제 자서전을 쓰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고발하고 경찰에서 압수수색하고 제 핸드폰이 무슨 팔자가 기구한지 검찰로 휴가 갔다가 또 경찰로 휴가 갔다 이 난리를 쳐. 오케이, 이것은 내가 싸워야겠다. 그래서 나는 총선에 출마한다. 이것까지는 사실입니다. 제가 출마한다고 하니까 뭐 올드보이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올드보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저는 하루에 5번씩 3번씩 방송 출연을 하고 수요일 날 토요일 날은 전국 강연을 다닙니다. 30대 이상의 건강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하셔야 됩니다. 저분은 아마 해남에서 오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오케이.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지역구였던 목포에서도 제 고향인 해남완도 진도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도 이 모양이고 민주당도 저 모양인데 제가 목포에서 출마한다, 해남완도 진도에서 출마한다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어디로 갈까 입찰을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 대북 정책을 아주 잘해서 제가 이 방송에 나가서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진짜 엄청나게 지지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2번 청와대에서 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미안하잖아요. 그 선거 때나 평상시에 제가 문모닝 한 것 개념하지 마십시오. 미안합니다.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액션이 크지 않은 분이에요. 감정을 그렇게 딱 표출을 안 하시는 분인데 2 팔로 제 손을 확 잡더라고요. 아, 대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방송에서 저를 얼마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제가 방송 다 봅니다. 보지 못하면 보고를 받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요, 국회의원은요,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는 영혼을 팔아야 됩니다.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징어 게임 할 때 보면은 돈이 위에가 달려 있잖아요. 거기 예산이 있으면은 쫓아 올라가서 힘 있는 놈이 자기 지역구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이 판국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 목포를 위해서 이거 좀 해주십시오. 얼른 했죠. 그랬더니 장관한테 얘기해 놓겠습니다. 해서 내가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선거하기 전에 총리를 가라, 이렇게 누가 와서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더라고요. 안 간다. 국회의원 해가지고 총리를 시켜주면 가겠다.
정세균 대표가 총리로 간다고 만났어요. 정세균 대표가 형님이 총리로 가고 나는 대권 후보로 갈랍니다. 그래서 네가 민주당이니까 너 가고 나는 안 간다 해서 정세균 대표가 마지막으로 갔어요. 나는 목포에서 내가 떨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 그랬더니 또 청와대에서 와서 통일부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하는 거야. 야, 내가 20년 전에 장관을 했는데 장관 또 안 한다. 그러면서 실업자 생활을 할 걸 생각하니까 눈이 까마득해서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라. 김여정이 대남 대미 정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통일부 장관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김영철 부장이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겠다.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방송에 나가서 격상시켜야 된다라고도 했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은 청문회 끝나고, 청문회 끝나고 격상시킨다고 해라. 안 한다고.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VIP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내가 누구를 보내니까 만났어요. 그런데 국정원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을 접촉할 수 있고 김대중 대통령의 원한을 풀어주는 길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 해서 갔습니다. 국정원이 금년에 63년이 됐을 거예요. 60년 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60년사는 김대중 탄압사다. 박정희, 김종필이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토막살인 현해탄에 빠져 죽이려고 했고, 전두환, 노태우, 안기부가 사형 선고를 했고 미국으로 망명을 보냈고, 이명박, 박근혜 국정원이 가장 파렴치한 김대중, 김홍업, 박지원 돈 외자 도피해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있다 해외에. 이게 전부 없어졌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혁해라 해가지고 완전히 국내 정보 수집 분석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고 나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과거 국정원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쳤는데 지금은 내가 지나가도 새도 안 날아간다. 이런 국정원을 그렇게 해서 해킹, 사이버, 산업 스파이, 보이스 피싱, 마약, 저 우주 정보 다 해놓은 이런 국정원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만에 현 원장 10개월 만에 인사파동이 3번이 나냐고요. 이 국정원에 27명의 1급 부서장이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비밀이에요. 이런 게 다 언론에 보도되고 지금 300~400명 2급, 3급들이 다 대기하고 이건 국정원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정은이 기쁨조 됐다 너희들은. 김정은이 파한대소 할 거다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국정원 직원들이 대단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일하는데 99.99999%가 다 그런 사람인데 한두 놈이 원장 속에서 대통령 속에서 이렇게 망쳤다고 하면은 저는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또 나 고발당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